안녕하세요. 자, 세무사 상법 기본 강의 8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할지 항상 수험생들이 고민이죠. 뭐 민법을 할 거냐, 상법을 할 거냐, 행정소송법을 할 거냐. 시험은 어떨지 몰라도 실무에 가시면 이 회사법이 제일 실용적이죠. 뭐 기업을 상대해야 되니까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변호사 시험이나 또는 법무사, 법원 등기직 시험에서 상법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고생하지만 세무사 시험은 일종의 교양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교양 과목이니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 없고. 그런데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새겨 두셔야 돼요. 뭐 기출 문제만 봐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죠. 그 정도. 기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과 어떤 영업을 한다는 거죠. 영업이에요. 영업은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일종의 법률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상인이 하니까 이 법률 행위를 상행위라고 부릅니다. 회계사 시험 이제 상법 총칙부터 공부하는데 상법 총칙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상인이 뭐다? 상인이 하는 상행위가 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을 해요. 그러면 상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이익을 얻을 목적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익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익만 얻습니까? 아니죠. 어떤 이제 비용도 이익을 얻으면 동시에 비용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이익을 얻을 목적이지만 비용도 부담하게 돼요. 이걸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또는 의무를 부담할 거다. 즉 법률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주체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게 권리 의무가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요. 하루에 거래를 100건을 한다. 그러면 100건의 권리 의무가 생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인이 바로 그 권리 의무의 귀속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상법을 공부할 때 참 입문용어로 하는 겁니다. 귀속 주체가 돼요. 자, 그럼 누구예요? 개인이죠. 개인.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공부를 때려치고 난 이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권리물을 내가 다 취득하지만 동시에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개인이 이 수많은 권리물을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게 그 권리물을 귀속시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귀속의 주체를 인이라 불려요. 인.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요 정도는 한자로 써도 되겠죠. 사람 개인이 즉 자연인이 그 권리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보다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단체가 그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법인이라 부릅니다. 법인. 법인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법인. 법인을 만들면 그 구성원 어떤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규모 크게 하게 되면 많은 권리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 법인을 바로 회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회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즉 회사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인이 장사를 하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모든 권리물을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게 권리물을 귀속시키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세무사 시험에 회사법을 시험 과목으로 넣는 것보다는 상법 총칙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상인이 뭐다, 상위가 뭐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초 지식이 없이 그냥 회사법 바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기초부터 하는 게 좋은데 또 기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상인의 개념만 공부해도 세무사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회사법만 하게 되니까 이런 사전 지식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회사를 만들면요. 첫 번째, 장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필요하죠. 자본을 집적할 수 있죠. 자본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를 만들면은 그 권리 및 주체가 회사가 되니까 개인이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개인 할 때보다는 영업 범위를 더 넓혀서 많은 권리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격을 보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격을 보충한다 이거 쓰지 마세요.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더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만드는 게 좋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아무리 처음에는 뭐 작게 시작하죠. 작게 시작해도 법인을 만드는데 뭐 자본금이 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회사 설립할 때는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지금 100원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개인 업체로 장사를 시작하다 조금만 커지면 권리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처음부터 법인 그러니까 세무사가 되셔가지고 어떤 세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럼 뭐 하시려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법인 하나 만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잘하는 법무사분 소개시켜줘 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만드는 게 개인 사업체보다는 좋다는 거죠. 왜? 그리고 이렇게 법인을 만들면 국가가 이 사업체를 관리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도 해주고 그래서 또 세금을 떼먹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세제 혜택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체를 하려면 보통 회사를 만드는 게 좋다. 일정 총설이 그거예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이 뭐냐? 거기 회사 제도의 효용을 보시면은 회사 제도의 밑줄 긋지 마세요. 절대로 자본을 결합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출자해가지고 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자본을 모은다. 그다음에 인격의 보충 기능. 개인으로서는 모든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모든 권리물을 귀소시키자 이런 논리가 바로 회사의 경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됐고 정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회사법의 특성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 했고 필요 없다면 그렇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공부할 때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법이죠. 회사법. 회사법은 원래 그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민법 총칙에 있는 법인이란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법 총칙에 있는 상인이라는 개념을 알고 공부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민법 총칙은 또 민법 선택 과목이 들어있고 또 상법 총칙은 뭐 회계사 시험에는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법을 이런 민법 총칙이나 상법 총칙의 사전 지식 없이 공부하려니까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시험에서 시험 출제위원분들이 이걸 고려해 줘요. 아, 수험생들이 이게 회사법을 공부하기로 하지만 민법 총칙도 공부 안 했고 그다음에 상법 총칙도 공부 안 했으니까 좀 이거를 봐주자 해가지고 회사법에 대한 이론적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조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판례까지는 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 쪽은 이걸 다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 판례를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 수험생들은 이걸 공부하지 않고 회사법만 하게 되니까 이론적 부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문제 중 판례는 두세 문제, 올해는 뭐 한 문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강의할 땐 판례해요. 왜? 이해를 위해서 이 조문의 어떤 의미다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조문을 낸데 조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다. 그러니까 조문의 이론적 기반은 몰라도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시험에서는 회사법, 상법 말고 그다음에 상법 시행령이라는 대통령이 만드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건 안 내요. 안 내는데 이 판례를 안 내는 대신에 법률 조문뿐만 아니라 시행령, 상법 시행령까지 출제의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조문 중심으로 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조문을 철저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험생들이 너무 암기에 매달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상법은 그냥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해석이 되죠. 근데 저 한 달 전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수험생들이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서 아예 전부 다 안 봐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도 머릿속에는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잊어버려도 머릿속에 깊이 잠들어 있다 또 보면 금방 다시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그냥 한 번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암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암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럼 반복하려면 반복 자체가 암기죠. 자 그러면 반복을 한다면 이 책을 처음에 한번 보고 1회 갈 때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지만은 그러면 이거를 시험 때까지 몇 번이나 볼 거냐 말이죠. 몇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번은 봐야 됩니다. 10번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암기가 되는 건데 그럼 10번을 보려면 반복적으로 10번을 봐서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해 달라면 뭐가 필요하냐? 압축이 필요한 거죠. 압축이 필요해. 그러니까 암기보다 여러분 이제 기본 강의 때 하는 내용 저런 건 이제 한 번 듣고 마는 겁니다. 이런 걸 10번 봐요? 이거 10번 봐서 뭐해 이걸? 한번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더라. 그래서 장사하려면 법인을 회사를 만드는 게 좋다. 뭐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압축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쭉 조문을 늘렸다가 쭉 조문 한 줄 가지고 그냥 조문을 한 판을 메꾸다가 또 이걸 다시 서서히 줄여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러면 끝까지 남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런 것들을 압축을 하는 거죠. 이거 누가 하냐? 다 강사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복습을 하는 거죠. 예습? 뭘 알아야 예습을 하지. 예습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 예습 같은 거 하려면 그냥 조금 일찍 오면 한 10분 정도 전에 오면 그냥 한번 목차 정도 보시는 거죠. 예습은 의미 없어요. 예습은 객관식 강의부터 예습이 의미 있는 거지 기본이라는 예습은 전혀 필요 없고 근데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시면 안 하는 거와 하는 거 차이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복습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가면 한 2, 3회도 그걸 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반드시 하고 복습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뭐 일주일에 1회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주에 복습을 끝내는 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7, 8회 쓴 내용을 뭐 복습하든 뭐 복습 동영상이 제공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7, 8회 보통 하나의 주제를 한 판으로 해요. 한 시간에 그냥 한 판만 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스톱을 해놓고 쭉 한번 읽어보시던가 그래서 복습할 때 이걸 외우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더 본다는 겁니다. 외워야 되는데 암기를 해야 결국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그건 서서히 암기 과정을 진행하는 거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거기 교재에서는 그 뒷부분에 한 5년치 기출 문제가 있어요. 5년치 정도면 뭐 60점 이상은 무조건 맞고 그 다음에 10년치 정도면 85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요. 쓸데없이 또 변호사, 회계사 기출문제 그런 거 들여다보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 과목과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출제 위험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모의고사는 그런 거래죠. 왜 긴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뭐 이런 걸 내냐 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담 없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강의가 아니라 강사가 해야 될 일이 일종의 살아있는 AI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복습만 열심히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무조건 복습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기를 해도 좋고, 제가 좀 악필이긴 하지만 필기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보통 수험생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최대한 악필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봐도 되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자꾸 제가 강의인데 그 강의 쉬는 시간에 자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만 쓰기 귀찮으니까 그 가지고 그 PDF를 이렇게 다시 변환하고 그런 게 있다면서요. 와, 생각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문이에요. 판례는 책에도 실려 있고 제가 판례를 설명하긴 하지만 조문을 해석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판례는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장 회사법 통칙 회사의 의의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자, 우리 상법 회사법을 보죠. 회사편이라 그럽니다. 회사편. 자, 회사의 의의 169조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법은 법률 조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법률 조문을 벗어나면 그건 해석론이 되고 그건 입법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수험생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회사란 뭐냐? 상법 169조에 이렇게 돼요.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렇게 돼요. 법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좀 뽑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이 영리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설립한 법인이다. 형태는 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목적이 영리다. 그 다음에 회사는 법인의 형태로서 설립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의의는 첫 번째 영리성에 대해서 보죠. 자,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가 무슨 뜻일까요? 회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 사람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한자를 이제 한자 공부 안 하죠. 요즘에는 한자 공부 안 하는데 한자를 그냥 100%안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건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옆에다 옥편이라고 해서 옥편을 펴놓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회사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주식회사가 있다고 보세요. 주식회사. 그럼 주식회사에 누가 있어요?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 주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하죠. 그래서 회사가 있고 사원들이 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영리 사업을 해요. 영리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해요. 그러면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회사에게 돌아갑니다. 끝이냐? 그게 아니죠.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그 회사가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원 또는 사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거죠. 배당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사의 영리성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수익 사업을 해요. 영리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회사를 구성한 구성원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배당을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바로 영리성, 회사의 목적이라 부릅니다. 목적. 그러면 그 영리사업이 뭐냐는 거죠. 영리사업이 뭐냐. 영리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상법 총칙에 있는 상행위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해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상법 46조에 상행위라고 해서 22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22가지에 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건 다 영리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배당한다. 이게 바로 영리성이 되는 거죠. 상대방과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수단인 거죠. 자,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회사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맞아, 틀려요? 틀리다고요. 상행위는 수단일 뿐입니다. 상행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상행위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수익 사업을 영리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제가 하는 얘기를 학원은 상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상행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데 학원과 학교의 차이는 뭐예요? 학원은 상행위는 아니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거 상행위가 아니어도 목적이 영리성을 가지면 이것은 상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단이 상행위냐 상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목적은 영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반드시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아닌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총론 부분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사단성을 폐지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성을 폐지했다. 지금 여기서 회사의 개념은 일단 잡혔어요. 회사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사원들 또는 사원에게 분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사원들은 몇 명이냐는 거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알겠는데 그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들이 몇 명이 필요하냐는데 반드시 첫 번째 2명 이상 필요하다. 아니다. 회사를 구성하는 자가 1명 이상이면 된다. 1명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1명 회사, 그 다음에 합자 회사. 이렇게 두 종류 회사는 반드시 구성원 수가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사원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세 종류 회사는 사원수가 1명이면 된다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할까요? 이런 회사란 단체가 있어요. 그 회사란 단체의 사원이 가진 권리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이란 말 들어봤죠? 지분. 그럼 지분을 2명 이상이 가지고 있어서 반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다면 그 2명 이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단체의 유일한 권리자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수가 반드시 2명 이상이 들어간 회사가 있고, 아니다, 1명 이상이면 되는 회사가 있어요. 1인 이상이면 되는 회사가 있는데, 자, 그러면 또 한자 공부해 볼까요? 합명에서 이 합이 무슨 말이냐? 합창할 때 합자예요. 자, 그다음 합자에서 합이 뭐냐? 합창할 때 합자니까, 그러니까 2명이란 말은 합이란 뜻이죠. 결합한다 그러면 2개 이상이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1명 합자에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꼭 지분을 2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1인 회사라 부릅니다. 1인 회사가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1인 회사가 뭐냐? 1인이 그 사원이 지분의 1인이 지분의 전부를 소유한 형태. 이걸 바로 1인 회사라 부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무사가 되셔서 법인인데 주주가 1명밖에 없네? 그런 회사 많아요. 1인 설립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대법원도 그런 설립을 권장합니다. 왜? 그래야 분쟁이 별로 없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명 합자에서는 그 회사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구성원들이 반드시 2명 이상, 합의니까 2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1명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지 딱 받았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1인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1인 회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지금 해야 돼? 지금 할 필요 없네. 조금 더 설명하자.
민법 조금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조합이다. 여기 합자 들어있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이다. 세 번째 법인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단체를 왜 조합, 비법인, 사단, 법인으로 나누냐 이런 말입니다. 자, 구성원 수, 구성원의 수, 구성원 수, 그 다음에 법인격. 세 번째 보시면 그 업무집행, 법인격 이렇게 할까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지울 테니까 쓰고 나서 조합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비법인 사단이나 법인은 1명 이상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무집행기관은 조합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죠. 비법인 사단이나 법인은 업무집행을 합니다. 법인격이 있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 보세요. 그 단체 구성원이 몇 명 이상 필요하냐? 2명 이상 필요하고 여기는 1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1명 합자회사는 이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주식 유한회사는 이쪽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업무집행에 대해서 보죠. 업무집행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냐는 거죠. 조합은 없어요. 근데 비법인 사단이나 법인은 있습니다. 있고 법인격이 있느냐? 이쪽은 없죠. 여기서 법인이라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렇게 되세요. 그렇다면은 회사는 일단 법인이어야 되겠죠. 법인인데 근데 법인은 원래 1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명 합자회사는 반드시 2명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1명 합자회사는 실질은 조합인데 형식은 법인이다. 어쨌든 1명 합자회사도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1명 합자회사는 이런 논리가 돼요. 형식은 법인이 맞다. 근데 1명 합자회사를 잘 보시면은 우선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명 합자회사는 주주총회라는 게 없어요.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게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업무집행기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1명 합자회사를 잘 보니까 우선 법인인데 법인은 맞는데 문제는 1명 합자회사는 이게 더 가깝지 않냐는 거죠. 구성원이 2명 이상이다. 업무집행기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은 조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외워 금방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 1명 합자회사는 형식은 법인인데 실질은 조합이다. 그렇게 외워도 돼요. 근데 그런 의미, 이런 의미라고요. 1명 합자회사를 뜯어보면 1명 합자회사 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2명 이상인 거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업무집행기관이 없네? 맞는데 근데 또 법인이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인으로 돼 있지만은 원래 조합은 법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조합은 형적으로 법인으로 돼 있지만 실질을 감안해 보면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명 합자에서는 만약에 상법 규정이 없다. 상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도 법인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민법에도 법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게 있는데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암기만 해도 돼요. 뭐 1명 합자에서는 2명 이상이 필요하다. 보세요. 1명 합자에는 2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형식은 법인인데 실질은 조합이다. 근데 상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그거 외워도 돼요. 그렇지만 한 번은 들어두는 게 좋다는 거죠. 한 번은 들어두는 게. 알겠죠? 그래서 민법의 단체가 조합과 비법인 사단 법인이 있는데 1명 합자회사를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이 2개는 맞으니까 조합이 아니냐. 근데 또 법인이니까 또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형식은 법인이지만 실질은 조합이므로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법인보다는 민법의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뭐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밑으로 내려와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해서 보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이원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이원회사는 잘 보세요. 일단 법인 맞죠? 됐습니다. 한 명 이상 맞죠?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업무 집행 조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1일 회사가 될 때 예를 주식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합니다. 해요. 그러면 그걸 이사회 쪽에 넘겨줍니다. 그 이사회에서 또 다른 결의를 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요거를 업무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요런 걸 바로 업무 집행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도 법인이에요. 원시적 법인이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 국가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그러면 국민이 모두 청와대 가서 업무 보면 되겠네? 나라 개판된 법인이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업무는 누가 봐요? 대통령이 보는 거죠. 또는 이제 국회가 결정하고, 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회가 뭔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집행을 하고 그다음 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10주 샀어요. 60만 원어치 샀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가가지고 나 주주다. 내가 이제부터 회사 업무 보겠다. 그러면 이제 잘하면 이제 정신병원 가는 거고 못하면 이제 업무 방해죄로 교도소 들어가는 거죠. 정신병원 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업무는 주주가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샀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님하고 맞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업무 집행 조직이라는 거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어떤 사항을 결의하면 이사회로 넘겨주고 이사회에서 세부 결의해서 대표이사에 넘겨지면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대표를 제3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주주들이 있겠죠. 주주들이 이 결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한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볼까요? 예외적으로. 만약 주주가 1인을 하면 회사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표이사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주주가 누구냐? A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주 이 A가 주주총회의 유일한 주주총회 구성원이죠. 됐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A가 이사회 의장이에요. A가 유일한 100% 주주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사회 의장이에요. 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A가 이사입니다. A가 이사이면서 동시에 A가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A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A가 동시에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이면서 동시에 A가 이사라는 것과 대표이사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A 대표이사가 업무를 보거나 또는 대표를 할 때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이게 이 사람이 주주총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주주총회가 어떤 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보세요. 어떤 이제 세미나실을 열리는데 1000평짜리 세미나실에 딱 주총이 개최했는데 주주가 혼자 나갔겠죠.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발언을 했다가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박수 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 저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주주총회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사회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대표이사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이게 한 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결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사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얘가 업무와 대표를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주가 한 명밖에 없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대표이사 기관은 존재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관은 존재. 이걸 기관이라고 합니다. 주주총회, 예, 의결기관, 이사회 업무집행기관, 대표이사, 대표기관 이런 식으로 기관은 존재하지만 어떤 그 결의는 불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예, 판례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지분을 100% 소유할 때만 이게 허용됩니다. 100% 소유할 때만 하는데 98.5%뭐 이딴 식으로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소수자를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100% 소유할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라는 존재가 기관이 이런 껍데기는 남아있죠.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결의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의미하다. 그래서 기관은 존재하지만 결의는 필요 없어요. 이게 1인 회사 법리입니다. 이걸 바로 1인 회사의 법리라 부르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주주가 이 대표 A가 1인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인데 이 업무나 대표는 여기 주식회사가 있다고 치고 주식회사가 있다고 치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업무나 대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예수했어요? 자, 이 대표이사가 이런 기관의 결의가 필요 없다고 쳐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 행위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업무나 대표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님들이 출마할 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저희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예? 그렇죠? 뭐 실제로 어떻게 몰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최고 권력자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를 위해서 대통령 되겠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가 설사 회사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결의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업무나 대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 여기 조금 이따 법인격 부인에 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됐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법리상으로는 다른 문제라고요. 따라서 이 자가 회사의 업무를 보면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또 업무를 보면서 회사의 업무를 회사에 손해 끼쳤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되느냐, 아니면 회사에 손해 끼치면 배임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이제 외동입니다. 외동. 저희 딸도 외동인데 하여튼 외동 티를 너무 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외동이니까 자기가 외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라 해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가 너무 그냥 뭐 고집 쓰면 뭐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러는 거죠. 엄마한테 뭐 필요하다 사달라고 해서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사주는 거죠. 사주는데 문제는 내가 원한다면 엄마 아빠한테 뭘 사달라면 다 사준다. 그러면 굳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엄마 지갑을 그냥 가져가도 된다.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 부모 재산을 임의로 처벌해도 자식은 처벌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준다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얘기할 필요 엄마 아빠가 귀찮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엄마 아빠 지갑을 가서 카드 가져가서 긁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나 대표를 보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행위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대표이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 회사 손해 끼치면 횡령죄가 되고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손해 끼치면 배임죄가 된다. 이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한 형태이니까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 따른 회사 손해 끼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거죠. 이런 회사는 간단해요. 보시면 자, 암기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1인 회사는 첫 번째 보시면 한 명 회사나 합자 회사는 안 된다. 왜? 그 개념 자체, 이 용어 자체에 합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수가 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인 회사라는 건 유한 책임 회사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세 종류 회사만 된다는 거죠. 자, 1인 회사가 되려면 그 회사 지분의 전부를 소유할 때만 허용된다. 단 한 지분의 0.0001%라도 타인이 소유하면 절대 안 됩니다. 됐죠? 세 번째, 1인 회사에서는 어떤 특별한 결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결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고 한 명밖에 없는데 이 결의라는 건 수많은 이해관계가 당사자들이 대립할 때 의견을 모으려고 결의하는 거지 한 명인데 뭘 결의하냐는 거죠.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은 별개다. 이제 법인격 부분에서 설명할 텐데 인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주주고 동시에 자기가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면 회사와 나는 운명 공동체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회사에 손해 끼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된다는 뭐 이거예요. 배임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설명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별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꼭 암기해야 될 걸 하는데 그럼 요것만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들어두는 건 좋다는 거죠.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부모 엄마 아빠한테 요즘에 뭐 자녀 수가 적으니까 저희 딸처럼 외동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별개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부모님 재산이 제 딸 재산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 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갑을 아무리 자식한테 다 해주는 부모도 자식이 거기 부모님 지갑 함부로 들고 나가면 그땐 좀 달라질걸요. 그렇죠.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경찰에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고발하면 안 되나? 어차피 처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처벌 안 돼요. 자식이 부모님 재산을 힘으로 처분해도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1인 회사의 법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법인성이네요. 법인성. 법인성인데 자, 보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법인성. 저쪽에 해도 되는데 이쪽에 하나 법인성 보시면 여기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는 뭐냐?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들이 있겠죠. 사원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회사는 법인입니다. 자, 사원은 사원도 개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일 수도 있어요. 법인 투자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면 이게 자녀가 되겠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있다고 부모님.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은 그 친권이라는 거예요. 친권. 물론 이제 재산권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바로 친권이라는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엄마가 50%, 아빠가 50% 가지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권을 행사하는 것,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도 인격체죠. 인격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좀 쉽게 표현할게요. 자녀가 친구한테 자녀에 대해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 이 말이죠. 근데 결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부모님이 갚으셔야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한다는 거죠. 이행을 청구한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권을 가진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냐 없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고개가 묘하게 돌아가네. 그래서 그러면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의 채무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 말이죠. 져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인격은 자 인격에 대해서 봐요. 인격은 뭐냐면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거 봤는데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썼다가 지웠던 거 있잖아요. 권리 의무 주체는 바로 권리 의무 주체고 권리 의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의 귀속자가 되는 거죠. 권리 의무가 없는 사람은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어요. 왜?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권리 의무가 없어요. 권리 의무를 부담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제일 무서운 애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애들이 미성년자예요. 근데 일단 성년이 되게 되면 권리 의무의 주체는 동시에 책임까지 부담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녀가 어떤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뭔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무슨 의무 부담해요? 그 물건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책임도 그 미성년자가 자녀가 부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녀가 이행을 못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인격은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별성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자녀가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유권도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물건의 대금 지급 채무도 자녀가 부담하는 거지 부모님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책임도 자녀가 책임을 지는 거지 부모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책임을 이행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 한 2, 3학년만 돼도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 휴대폰을 개통해 주잖아요. 뭐 여러 가지 거기 납치 그런 거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빨리 접하니까 그러면 통신요금을 못 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부모님이. 왜? 계약서에 그렇게 썼으니까. 대신 납부한다고. 그 대신 납부 조건이 없으면 그럼 못 내도 그냥 휴대폰사에서는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격의 개별성이라고 해가지고 권리 의무 주체는 그 책임도 그 권리 의무 주체만 부담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회사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언제까지 자녀 부모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까? 회사가 어떤 영업을 했어요. 상대방과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해요. 근데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원들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요걸 자회사라고 부르고 요걸 모회사라고 한번 부를게요. 그래서 제가 부모 얘기를 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어떤 영업을 했다는 거죠. 자회사가 영업을 했다. 자회사가 영업을 했다. 그럼 자회사가 영업을 해서 어떤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자회사에 모회사가 있다. 모회사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 지분의 50% 초과 취득하면 그 회사를 모회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기가 어떤 무슨 자재를 납품받아서 자재 납품 대급 지급 의무가 있는데 그 자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모회사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것도 회사도 법인이지만 사원도 개인 법인이다 어쨌든 별개의 인격체니까 자회사 채무에 대해서 모회사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죠. 가끔 그런 거 뉴스에 나오죠. 뭐냐면
어떤 업체가 뭐 인터넷 어떤 이제 업체가 납품 받았는데 뭐 대금을 제대로 지급 못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납품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하면서 모회사가 책임져라. 그 다음에 오너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하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 법원이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고,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내가 자회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절대로 부담할 수가 없어요. 그 왜 하냐? 그리고 여론을 이제 띄우는 거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정치하고,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고 법은 달라요. 정치는 나누는 겁니다.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건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죠. 정치를 항상 나눠야 돼. 강자가 자기가 뭐 권력을 쥐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나눠야 이제 세상이 그 현명한 정치한다, 정치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은 그런 거 없어요. 법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거죠. 법은 그냥 100% 내가 먹는다, 아니면 네가 먹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법은 절대로 나누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런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상법을 강의하면서 상법이 좀 더 심해요. 민법보다 더 심한데 법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회사가 책임 못 지면 모회사도 이제 분담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안 통한다고요. 자회사가 망하든 뭐하든 모회사까지 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모회사가 연대 보증을 서줬다, 그런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연대 보증을 서주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연대 보증 책임을 져야 되지만, 특별히 모자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모회사가 책임지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그냥 때려 쓰는 거죠. 때려 쓰는 거. 뭐 그렇게라도 하소연해서 이제 여론을 좀 상기시켜 가지고 모회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표 떨어진다, 어떻게 좀 해라. 그러면 이제 회장이 나와가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 없어요. 나 버틸게요. 그러면 이제 버티다가 이제 세무조사 나와서 같이 막아놓은 거니까, 세무조사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야, 모 회사 니들 좀 어떻게 좀 성의 표시해야 될 게 아니냐.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 없는 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법 얘기하냐? 그럼 우리도 한 법대로 세무조사 나갈까?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고, 또 도의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것도 있으면 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걸 인격의 개별성이라 부릅니다. 개별성 이렇게 불러요. 이건 자연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개인들 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다 책임지자. 자식의 잘못은 부모가 잘못 키운 죄다, 그런 거 법에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개차반인데 자식이 올바른 애들도 있고, 부모가 성인 군자인데 자식이 개차반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뭐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자식이 올바르다고 부모가 잘 키웠다, 부모 덕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흔하니까. 그래서 우리 딸내미 보면 복불복인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격의 개별성인데 이게 좀 이상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격 부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결론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자회사가 있고, 그림을 똑같이 할게요. 모회사가 있다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죠? 모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모회사 정도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회사가 자회사가 지분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행을 못하고, 이행하면 뭐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상대방은 모회사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모자회사 관계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도 자회사, 모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배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지배를 행사한다. 영업을 해서 의무가 있는데 이행 못한다. 근데 뭐 이행 청구 못하냐? 이건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자식이 좀 낭비벽이 있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뭐 친구들 사이에 자랑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걸 샀어요. 뭐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미성년자들, 또 사회에 간 나온 사람들은 그런 금전관념이 부족하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뭐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거 도의적으로 인정하지만 내가 그런 것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잖냐. 니들이 팔지 말았어야지.
판매업자는 이제 적발하자이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가 진짜 악랄한 놈이에요. 자식한테 이렇게 너 친구들 좀 있지? 예. 내가 이번에 해외여행 좀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래. 그리고 네가 빌린다고 해야지 부모님이 여행 가려고 빌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착한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사정사정해서 100만 원씩 한 10명한테 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다 갖다 자기가 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부모님이 고맙다 그러고 1,000만 원 들고 여행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 애한테 와서 야, 돈 갚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거 갚아야 되는데 좀 사정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이 여행 가고 싶은데 내가 못 해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돈 빌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빌린 거다. 좀 미안하다. 그럼 친구들이 어떡하? 더 황당한 거죠.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 내가 얘 친구인데 부모님이 갚으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야 원래 인격의 개별성이라는 이론이 있다. 그러니까 네 자식이 빌린 거지 내가 빌린 거 아니지 않냐. 그럼 친구들이 그러죠. 그건 압니다. 아는데 이게 얘가 돈을 빌려가서 자기를 위해서 썼으면 우리가 친구한테만 달라고 그럴 텐데 돈을 빌려가서 얘는 쓴 거 하나도 없이 모회사 즉 부모님 다 챙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는 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지금 법인격 부인을 제가 법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도의적인 거라도 이게 반복하고 빈번해서 발생하면 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맞다. 이게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럴 때는 이거 너무한 게 아니냐는 거죠. 실제 KT 판례가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고의부도 지시해가지고 피해액이 5천억 이상 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때는 특별히 이행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자본주의의 천병이다. 자본주의 꽃이다. 근데 자본주의 병폐라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요즘에는 요즘에 그런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무슨 이제 뭐 사회 시간에 이런 할 때 미국을 일으킨 이 영웅들, 뭐 미국을 일으킨 거대한 인물들 해가지고 록펠러,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 에디슨 그야말로 신처럼 떠받들었죠. 근데 이게 가장 자본주의 악랄한 놈들이라는 거죠. 록펠러가 미국 석유의 거의 100%를 혼자 거머쥐었어요. 카네기는 미국 철강의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초창기 때 이런 자본을 집적의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사람이 국가 자원의 거의 하나를 독점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미국 의회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독점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강제 분할.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자본주의 꽃이라고 부르지만 한때는 자본주의 그냥말로 암덩어리였습니다. 그때 미국 법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거대 자본이 모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다 흡수해 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요. 자회사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모회사에 갖다 바치게 하고는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야 모회사는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왜 모회사가 부담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회사가 온갖 악랄한 수법을 통해서 끌어모은 자본을 모회사에 갖다 바치게 하고 자회사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면 꼬리 자르기 이런 식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그냥 뭐 도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모회사가 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만 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 즉 이걸 남용한다 그래요. 지배력을 남용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모회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다 이런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지하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변호사 시험 쪽에서 나오는 거지 세무사 시험 쪽에서는 요 정도면 됩니다. 다만 강제 집행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있지만 강제 집행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안 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법 절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사의 의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회사의 목적은 영업이지. 회사의 목적이 상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상행위는 수단일 뿐이니까 상행위가 아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영리성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 알겠죠? 목적이 영리지 목적이 상행위 아니라고요. 두 번째 1인 회사, 이건 내가 정리됐네요. 두 번째 요거. 그 다음에 회사의 법인성, 즉 법인성은 이제 모자 회사 관계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모자 자회사가 부담하는 의미에 대해서 모회사가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잘못해서 부모가 책임다 그런 거 없어요. 법에 없습니다. 부모가 다 책임져야죠.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또 도의적인 책임을 지죠. 그래서 부모님 문제가 자식이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럴 때 특별히 이런 회사 제도를 악용하거나 그럴 때 그때는 모회사도 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성립할 수 있죠. 자,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지런히 밑줄 넣어볼게요. 자, 회사의 개념.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란 회사 밑줄. 상행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 밑줄긋고 하여 설립한 법인 하는 거죠. 더 줄이면 영리법인이라는 거죠. 영리법인이라는 거죠. 자, 먼저 영리성 볼까요? 영리성이란 회사가 밑줄 영리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익을 얻죠. 그 다음에 되어 사선 그 이익을 사원 그 회사 구성원들에게 사원에게 분배한다. 자, 그림 볼까요? 회사가 영리 사업을 해요. 영업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얻었죠. 그 다음에 사원들 또는 사원에게 배당 분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려면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수단을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게 되면 상사회사, 상행 이행위 그 밖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게 되면 민사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 밑에는 필요 없어요. 이제 상법 청취 공부한 분들이야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회사의 목적은 상행위가 아니다. 영리다. 돈을 벌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두 번째 문단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단성의 삭제. 사단성을 폐지했다는 거죠. 사단성을 폐지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성은 반드시 2명 이상이다 플러스 업무 기관이 필요하다. 예, 사단성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나중에 볼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해야 되니까 사단성의 개념이 두 가지라 그랬죠 아까. 자, 보시면 참고용으로 사단성이란 말의 의미는 먼저 2명 이상이다 플러스 업무 집행기관이 필요하다. 법인성 말고 두 가지라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한 명 합자회사는 분명히 2명은 맞는데 문제는 업무 집행 기관이 없죠. 그래서 한 명 합자회사는 실질의 조합이라는 건 업무 집행 기관이 없다는 거죠. 기관이 없다. 그래서 거기 한 명 합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맞는데 이게 업무 집행 기관이 없지 않냐. 그래서 형식은 법인은 맞지만 법인이니까 실질은 조합이고 상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 규정을 추정한다. 그 다음에 또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업무 집행 기관은 있죠. 근데 이게 또 한 명밖에 없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일본법 뺏기다가 이렇게 됐어요. 일본법 뺏기다가. 그래서 주식회사법의 주식회사법의 원조인 독일 그냥 법인이다. 이렇게 회사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일본 상법은 사단법인이다 이랬다가 사단이라는 말을 쓱 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왔다 갔다 그러다가 헷갈려가지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법인 사단이란 말을 빼고 그냥 법인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명합자에서는 민법의 조합 규정을 수정한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이제 1인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사단성의 삭제. 개정법 169조는 그러니까 독일은 원래부터 그냥 영리법인이라고 그러고 일본도 영리사단법인이라고 그러다 먼저 사단을 뺐습니다. 우리나라도 뒤따라서 뺐습니다. 뺐어요. 그래서 개정법 169조는 회사 정의를 규정한 표현 중 사단을 법인으로 수정했다. 이게 뭐냐면 영리사단법인이라를 그냥 영리법인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고. 그래서 개정을 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하게 됐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 타당하다는 거죠. 중간에 읽지 마세요.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읽지 말라는 거 읽지 마세요. 그 이해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들려면 좀 뽀대가 책을 만들려면 좀 못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옛날에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 팔려 책이. 왜 안 팔려요? 뭐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폐지했다고 폐지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냥 폐지했다고 폐지한 걸 뭐 알아보냐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제부터. 근데 거기서 인적회사, 물적회사 말도 요즘에 거의 안 써요. 그래서 한명합자회사를 합쳐서 인적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합쳐서 물적회사로 보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명합자회사 잡을까요? 한명합자회사는 2명 이상이다? 알겠는데 근데 업무집행기관이 없네? 그래서 실질의 조합이라는 거죠. 자, 믿죠? 상법 이런 거 믿죠. 제가 믿고 가라는 거 꼭 믿으세요. 상법에서는 인적회사 즉 한명합자회사가 조합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관계에서 보충적으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조합이라 부르는지 알겠어요? 2명은 맞는데 2명 맞는데 사단도 2명이에요. 2명 맞는데 근데 업무집행기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조합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뭐예요? 이번엔 또 업무집행기관은 있죠. 업무집행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업무집행기관. 그래서 즉 기관이라 부른 거죠.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주는 빼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기관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1인 회사 존속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1인 회사. 1인 회사는 회사 지분의 소유가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1인에게 위에다 전부 딱 한 사람에게 전부가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줄 끝에 이번엔 한명 회사 X, 합자 회사 X. 안 되죠? 제가 2명이라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2명, 1명 합자. 그래서 한명합자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지? 세 번째 줄 끝에 주식 동그라미, 다음들 유한 동그라미, 유한 책임 동그라미 이 돼요. 그래서 지분이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법률 관계.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로서의 법적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이죠. 그러니까 주주가 1명이어도 똑같아요. 여기 회사가 원래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1인 회사라도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주주총회 있고 이사회 있고 대표이사 있어요. 있는데 결의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로서의 법적 성질이 바뀌는 거 아니다. 그러나 자, 내부 관계 바로 판례 한번 볼까요? 이런 건 판례 나와요. 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자, 제일 마음에 드는 판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그 밑에 판례 다음 페이지 판례 똑같은 판례인데 첫 번째 판례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 보지 마세요.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밑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미치겠지 말고 그 주주가 유일한 100% 주주로서 주주총회 출석하면 전원총회에서 성립하고 그 주주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다중 성격이 아닌 이상은 밑줄 따로 총회 수입 절차가 필요가 없다. 됐고 자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야 총회가 뭐하러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총의석이 작성됐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뭔지 알겠죠? 주총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인정해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존재하지만 뭐 주총, 이사회,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런 거 다 있죠. 그러나 결의는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두 번째 판례요.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 주주 회사들 중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 대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한 두 달 전인가 어떤 제가 아는 법무사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사건을 위임받았는데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법인을 39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다. 법인을 39개.
그래서 자기도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설립을 하면 회사를 하나 그러니까 1인 39개 법인에 전부 다 1인 주주인 거예요. 그 39개 법인을 그래서 자기가 이게 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자금 세탁이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계속 자금을 돌려가지고 세탁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근데 만들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뭐 처벌받고 그런 거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법무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그 행위 주체와 본인이 다른 회사와는 별개 여기 별개 인격체란 말이 나오죠. 별개 인격체.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한 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 부부도 한 몸이 아니에요. 부부 별산제라고 해서 내가 번 돈 내 거고 남편이 번 돈은 남편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쓴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회사 자회사 관계 이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100% 소유한다 하더라도 별개 인격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본인이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됐죠. 이렇게 요거 정리했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외부 관계 지우시고. 자, 법인성. 회사는 법인이므로 그 내부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취급되며 따라서 사원으로부터 독립해서 권리 의무를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책임도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별개 인격이란 말은 뭐냐면 간섭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딸내미를 팍 간섭하지 말래. 그러면서 용돈은 그냥 뭐 용돈 줄 때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그래서 별개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 책임도 별개라고요. 즉 이 별개 인격이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권리 의무가 따로 따르지만 동시에 책임도. 그러면 보세요. 딸내미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딸내미는 그 물건은 소유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은 딸의 소유가 되니까 그 용돈으로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터무니없이 그런 거 사게 되면 책임이 없다는 거죠. 별개 인격이다. 또 인격체니까 주소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본점이겠죠. 뭐 이게 여기 들어갈 필요 없는데. 자,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여기서 자식의 채무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질 필요 없다.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모회사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지배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 있다 하더라도 그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가진 상대방은 자회사가 이행을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회사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걸 악용한다는 거죠. 이걸 악용하게 되면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모회사도에 대해서도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격 부인론. 자, 밑줄 긋지 말고 보세요. 어떠한 행위가 회사 앞에다 자자를 집어서요. 자회사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그 법률 효과를 자회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부당한 결과가 가져올 때 특정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를 파악해서 회사의 사실상 지배사와 미치고 바로 모회사죠. 모회사에게 책임을 지우자 이런 이론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 되겠습니다. 인정 여부는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 형성 발전돼 왔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에 19세기 후반이면 언제야? 1800년대 후반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1900년대 후반 100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1988년대에 한참 올림픽 하고 있을 때 이런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올림픽 끝날 때구나.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판례가 있는데 선박회사인 가불병 요거는 법인격 부인론을 처음에 인정한 판례라는 의미지 그 요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요건을 보겠습니다. 학설, 지배 요건, 그 다음에 자본 불충분 요건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나머지 판례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판례이죠. 이것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판례는 자만할 때 보세요. 그거 제일 좋아요. 그 밑에 판례는 밤을 꼴딱 세울 때 잠자고 싶으면 8페이지 밑에 그 각주에 있는 판례 있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다른 책에도 다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어넣은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판례 9페이지 이 판례만 잘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기존 회사를 위에다 모회사라고 써놓으시고 그쪽에 신설회사를 자회사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기존 회사가 모회사, 요 신설회사가 자회사입니다. 설립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 동그라미 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거. 이게 뭐예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죠.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난 책임 못 지겠다 이 말이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예요? 민법도 1조입니다. 그야말로 사법체계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냐면 착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라는 겁니다. 신의칙이 그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갚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갚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돈 빌릴 때 어떻게 생각해요? 갚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갚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갚아야 된다고요. 그게 신의칙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이 그거예요. 원래는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자회사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거지 모회사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걸 남용한다. 남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위법한 목적이 있다고요. 꼭 문장 그대로 오지 말고 남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위법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식한테 앵벌이 시켜가지고 부모가 여행 다르고 명품 가방 사고 그런 위법한 목적이 있지 뭐 그런 거 아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도 그 마지막 줄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다는 요 판례 하나면 돼요. 나머지 판례고 각주에 있는 판례나 이런 것들은 내용을 읽어보면 똑같은 거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 범위 지워버리고 근거 지워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유명한 판례들 때문에 뭐 적용 범위 근거 필요 없고 효과 실체법적 효과 이행 청구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절차법적 효과 기판력 강제 집행 X.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을 청구해요. 근데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행을 해야겠죠? 집행을 못 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판결을 다시 받아야 돼요. 보시면 친구가 돈을 빌려갔어요. 안 갚아요. 그러면 가서 돈 달라고 갚아라. 이게 바로 이행 청구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강제 집행하죠. 이렇게 말이 쉬운데 강제 집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돈 띄어먹는 겁니다. 특히 소액을 조금씩 띄어 먹으면 집행비용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과 이행 청구는 다르다고요. 자, 두 개 판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판례 똑같은 판례입니다. 앞에 봤던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적과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 즉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을 설립했다면 똑같은 판례예요.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기존 회사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판례죠. 두 번째 판례 똑같고. 그런데 이게 바로 집행이 되냐 이런 별개 문제라고요. 자, 다음 판례에서 보시고요. 자, 한번 천천히 보세요. 갑회사와 을회사가 기업의 형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똑같잖아요. 갑회사는 을회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회사가 을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을회사와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란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차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 절차 및 강제 집행 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을회사가 자회사죠. 자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회사, 모회사죠. 모회사까지 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냐?
소송을 2번 하라고요. 자회사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모회사에 또 판결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지 말라 이 소리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들한테는 누구나. 가족이야 뭐 어쩔 수 없지. 가족이야 뭐 못 갚는다 못 받는다고 해도 그 빌려줘야 되는 거죠. 가족 간에. 가족 빼고는 절대로 동거로. 강제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 회사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문 가지고 이쪽에 바로 집행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판결문 받고 또 판결문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집행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행력이 확장되지 않는단 말은 그 집행 대상 모두에게 판결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용 들어가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서 법인격 부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요 이렇게. 실제로 변호사들은 법인격 부인을 사용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사고발 먼저 들어가죠. 그냥 압류 들어가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은 정말로 돈 많은 기업들이 한가할 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법인격 부인을 사용하게 되면 소송 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해지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법원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왜 안 좋아하냐면, 야 그럼 이거 원고가 이거 남는 게 없지 않냐는 거죠. 소송하느라고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법인격 부인은 훌륭한 이론은 맞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들어간대요. 너무 들어가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실제로 해결사 동원할 때도 많고, 그것도 빠르지 뭐. 빠르죠. 들키지만 않으면 훨씬 빠르죠. 그래서 회사는 상인이에요. 회사는 상인입니다. 내과 상인성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회사의 종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 이거예요. 뭐 한 것도 별로 없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시간에 봤던 거 자 볼까요? 자, 영리사업이 목적이지 상위이나 상위가 아닌 건 수단일 뿐이다. 두 번째, 1인회사는 뭐 정리됐으니까 됐고, 법인격 부인은 이겁니다. 원칙은 저거고, 이게 원칙. 인격의 개별성, 예외. 법인격 부인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행 청구는 되지만 강제 집행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1시간에 한 판씩 정리해요. 그게 제일 편하고,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